국내 유일한 ODA 전문 방송, 대한민국 원조기관 코이카가 마련한 방송 토크쇼 라이브 코이카 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이카 TV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유혜진입니다. 라이브 코이카 TV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세금이 지구촌 가난한 이웃 국가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바로 공적 개발 원조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코이카 TV는 여러분들을 대표한 원조기관으로서 코이카가 하는 다양한 원조 사업을 여러분이 더욱 쉽고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매월 한 가지 개발협력 이슈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매월 1회 여러분께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뵐 텐데요. 저희가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알아야 저희도 좀 더 투명하고 진지한 소통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연스럽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기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이 댓글에 적극적으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코이카 TV는 코이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공식 채널은 ustream.tv/channel/코이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출연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코이카의 사업과 규모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의 출연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이카는 1991년 4월 1일 대한민국 공적 원조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174억의 예산으로 시작되었고요. 그 지원 규모가 확대돼서 올해는 6,065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죠. 현재까지는 80개국의 700건의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했고요. 142개국의 개도국에서 4만 9천여 명에 해당하는 연수생들을 초청해서 개발 원조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초청뿐만 아니라 코이카를 통해 전 세계에 파견된 해외 봉사단은 11,000여 명에 해당합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현재까지 47개국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체결했고요. 국제기구에 비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형태는 크게 프로젝트 사업, 봉사단 파견, 국내 초청 연수, 국제기구 협력, 민간 협력, 해외 긴급구호 이렇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새마을, 산업에너지 등 개발협력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 모든 사업들을 다 국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저희가 수행하는 것인 만큼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는 건 저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가 아동보건을 이슈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가난과 질병에 가장 취약한 대상이 아동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코이카는 이 세계 아동보건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을 초대해드릴지 오늘의 출연진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코이카의 경제사회개발부에 계시는 교육보건팀의 오충현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충현입니다. 네,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5분 정도 기다렸는데요. 저런 영상이 만들어졌는지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처럼 저희 코이카에 계시는 몇 안 되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코이카에서 하시는 일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자기소개도 간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교육보건팀에서 일하고 있는 오충현 보건 전문가이고요. 먼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면 코이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이카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지려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 위에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요. 코이카는 이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에서는 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모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결핵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하고, 니제르 같은 곳에서는 이제 뇌수막염 예방 접종을 통해서 뇌수막염에 걸린 아이들을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모자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게 그 나라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활동으로 정말 지원을 해줘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지원한 게 실제로 다 진행이 되고 그게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평가하는, 이렇게 조사하고 계획하고 평가하고 그걸 다시 피드백에서 전략으로 반영하는 그런 모든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보건의료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한번 쫙 봤어요. 그리고 지금 코이카 세운 지 23년째인가? 그런데 현재 코이카 전체 ODA 예산 중에서 16%가 보건을 위해서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책임과 역할을 막중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나라도 이렇게 배고프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굳이 해외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세계 보건, 특히 아동 보건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굳이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저도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아이들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세계의 다른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기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서 정말 감기에 걸려서 심해지는 폐렴, 이 폐렴 가지고 죽는 아이들 요새 보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설사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사실 그런데 이런 폐렴과 설사만으로도 죽는, 전 세계에 있는 아이가 3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질병, 이제 감기로 인한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보건소에서 전문 인력이 출산하게만 해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다 예방을 하기만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우리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작년에 WHO 유니세프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2013년에 5살 미만의 5살 생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63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금 현재 선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기술을 혜택받을 수 있도록만 하면 약 300만 명까지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이러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숫자로 딱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코이카는 한국을 대표한 원조기관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세계 굉장히 심각한 아동보건 이슈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이카는 어떤 사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이카가 1991년도에 세워졌고요. 지금까지 23년이 지날 동안 보건의료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약 300여 개가 넘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3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14년도에는 60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동보건에 관련된 프로젝트만 따져보면 지금 한 16개 나라에서 한 23개 정도의 아동보건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굉장히 진행되는 게 많잖아요. 그럼
전문가님께서도 코이카에서 하셨던 사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직접 수행하셨던 보건 사업 중에서 아동 보건 사업들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 아니면 내가 되게 애정이 간다라는 사업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그 성공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참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사업이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제가 코이카에 입사하자마자 처음 출장 가고 담당했던 사업인데요. 에티오피아에서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시행했던 에티오피아 가족계획 모자보건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코이카에 와서 에티오피아에서 이러한 인구 보건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으니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라고 이제 출장을 갔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맞닥뜨린 곳이 어디였냐면 에티오피아 아르시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움집같이 그런 움집 같은 곳에서 출산을 하는데 정말 땅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신석시대 움집 같은 곳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가 딱 떨어지면 그 땅바닥 같은 곳에서 이렇게 출산을 받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놀랍기도 하였고 제가 인터뷰했던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5명에서 6명 정도 그 정도의 아이를 낳고 계셨고요. 인터뷰하신 분 중에는 어떤 분은 12명까지 아이를 낳았다고 하시는 분을 봤고요. 굉장히 이 지역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지역에서는 정말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에게 가족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고 가족계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산사라든지 아니면 마을 건강요원분들에게 어떻게 가족계획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교육을 시켰고요. 실제적으로 서비스에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땅바닥에서 아기 낳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건소 시설을 좀 개선해주고 깨끗하게 낳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조사하고 계획 세우고 중간중간에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여러 번 저희가 에티오피아 가족계획 사업지를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자주 방문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도 이제 알아봐서 반가운 게 인사도 해줘서 굉장히 고마웠고 맞다고. 네, 이 마을 이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분만한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대한민국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했고 2012년도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업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좀 뚜렷하게 다르게 이 가족계획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가 뚜렷하게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가족계획 실천율도 굉장히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이제 DR 콩고의 말라리아 사업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DR 콩고가 전체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말라리아에 걸린 말라리아 발생 건수가 약 8천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인구 한 명이 매년 말라리아를 1년에 한 건씩 걸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라리아, DR 콩고의 수도인 킨샤샤에서 한 8시간 정도 떨어진 그 정글 지역에서 저희가 말라리아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말라리아가 어떻게 보면 아동과 임산부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거고 또 아동이 사망하는 원인의 한 5번째 정도로 말라리아가 크게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말라리아가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약제라든지 그리고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살충제 처리 모기장이라든지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리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주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열악했던 지역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이 정글 지역에 있는 마을이었고 보건소가 있긴 했지만 뭐 호텔이나 민박 같은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보건소 옆에 있는 창고 같은 시설에서 저희가 촛불하고 랜턴 켜놓고 같이 갔던 코이카 직원들이랑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말라리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밤늦게까지 이 촛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도 있고요. 이 사업도 2012년 정도에 종료가 되었는데 2012년도에 저희가 종료평가를 해봤더니 실제로 말라리아로 발생하는 건수가 30%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말라리아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도 한 25% 정도 줄었고 1세 이하에서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사람도 실제로 23% 정도 감소를 시켰거든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주요룹충 수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주요룹충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나일강 변에서 그 주요룹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그 주요룹충 감염률을 50% 이상 떨어뜨려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받았던
그런 사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말씀 들으면서 좀 질문해드릴 거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 막 말씀하셨던 주혈흡증이요. 그거는 제가 사실 처음 들어요. 이거를 감염이 되거나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주혈흡증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질병이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 강가는 호수에 있는 그 민달팽이에 있는 유충이 사람의 피부에 몸을 뚫고 들어와서 걸리게 하는 거고요. 이 수단의 그 나일강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마땅히 놀 곳이 없고 물을 기를 곳이 없으니까 이 나일강 변에서 이제 뛰어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이제 물도 깃고 하는데 그때 이 주혈흡증 유충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감염이 돼요. 이렇게 감염이 되면 대부분 이제 간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대장에서 이렇게 모여 살게 되고요. 모여 살면서 이제 혈관을 막는다거나 오줌이 흘러나오는 길을 막아서 이렇게 배에 복수가 차게 한다거나 방광을 막아버린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특히 아이들에 있어서는 이런 기생충이 살면서 영양분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을 이렇게 억제하는, 성장을 막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고 오랫동안 이 기생충이 감염이 되면 방광암에 걸리기도 하는 이렇게 소외 열대 질환이라고 불리우는 기생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런 뭐랄까요 질병은 우리나라에서는 겪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현장에 가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질병의 현황도 직접 보셔야지 해결 방법도 확실히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말씀 들어보면서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코이카는 예산을 지혜롭게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말라리아가 굉장히 심각한 건 알고 있는데 그게 도무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를 해야지 예방이 되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저한테 3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300만 원으로 에티오피아 또는 뭐 방금 말씀드린 DR 콩고 거기 말라리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을 살릴 수 있는지 계산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근데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 인식도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내가 돈이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을 돕고는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정말 도울 수 있을지 그 이런 규모가 질문 되게 많이 받기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300만 원, 아니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할까 생각할 때 이렇게 DR 콩고 같이 말라리아에 대한 그런 위험도 굉장히 높고 실제적으로 죽는 아이들이 많은 곳에 살충제 처리 모기장을 사주고 싶어요. 살충제 처리 모기장 하나가 보통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1달러에서 5달러 정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대치로 잡아서 5달러라고 해도 100만 원이면 1000불로 해서 이거를 한 200개 정도 사서 주면 정말 이 모기장에서 사는 아이들은 말라리아에 대한 위험에서는 프리한 상태로 지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300만 원 있다면 저는 그렇게 쓰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쓰려고 하고 정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갑자기 300만 원이 되게 절실해지는데 그렇게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이 현장에서 이 아이들의 보건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뛰어난 뭐 의료 기술을 이렇게 전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환경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 되게 다분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 계획 이런 것도 단순히 그냥 기술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될 텐데 그렇게 현지의 도움을 받고 협조를 구할 때 원활한 소통 노하우나 이런 게 있나요? 뭐 소통 노하우랄 것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가족계획 같은 프로그램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저희가 시행하기 위험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이 지금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사실 저희가 했었던 에티오피아 가족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무슬림 지역이었어요. 무슬림 사람들이 이제 경전을 하는 코란에 보면 아이는 신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고 또 여성은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신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조금 낳으세요. 가족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현지의 많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마을의 종교 지도자, 마을의 실제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동장님이 아니라 이 마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교 지도자와 무슬림 지역에서는 특히 남성의 생각을 바꾸는 게 실제적으로 이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직접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행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직접 수혜자인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걸 접근한 게 아니라 마을 종교 지도자분들에게 왜 가족 계획이 정말 필요하고 이 가족 계획이 이 무슬림 지역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는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엄마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마을 종교 지도자분들이 저희에게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정말 이 무슬림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인식하시고 이분들이 먼저 나서서 마을 사람들 동원해서 모아주시고 그분들에게 이야기해주시고 또 마을 종교 지도자분들이 정말 영향력이 굉장히 세셔서 실제로 이분들이 바뀌면 그 마을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족계획 실천율이 높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고 보면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그리고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이런 노하우도 저는 그냥 생긴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 가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접근하는 것도 좀 더 개선이 되고 사업들도 고차원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뼈아픈 기억들이 혹시 있으신지, 사업하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그냥 노골적으로 실패 사례 이렇게 질문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려웠던 사업이 있으신가요? 오피셜한 자리에서 이렇게 실패 사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실패 사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이카가 그리고 지금 많은 개발 NGO들이 실제로 사업을 이렇게 개발도상국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도상국 그리고 이 가난한 나라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대한민국하고 일단은 달라요. 틀린 게가 아니라 다르다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거에서 인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성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DR콩고 말라리아 사업 같은 경우는 DR콩고 이제 말라리아 사업 준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저희의 주요 타겟층은 여성과 아동이었기 때문에 임산부 숫자라든지 아니면 아동의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모기장을 배분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중간평가를 이제 이 지역에 가봤더니 이 지역에서는 그 집에 딱 갔는데 이 모기장을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임산부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더 먼저 우선시되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쵸. 아프리카의 문화와 생각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모기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아이들이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2차 사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아버지 숫자까지 포함해서 모기장을 배분해주고 나눠서 그렇게 변경했던 기억이 있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수단 주요롭증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요롭증 치료제를 계속해서 줬는데 그 다음번에 검사해보면 재감염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재감염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재감염되는지 물어봤더니 이 나일강변에 가서 물을 떠오지 않으면 그 외에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가에 가가지고 물을 뜰 때 주요롭증에 걸린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마땅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이 굉장히 더운 지역이니까 이게 목욕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놀아야 되는데 나일강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차로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식수탑도 건설해줘서 그 나일강이 아니라 다른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어서 재감염이 좀 예방되게 하고 또 학교마다 교육을 통해서 그 나일강에서 물놀이 하는 것보다 학교 주변에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저희가 제공해줘서 이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직접 노출되지 않게 그래서 사업을 변경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질병 하나 고쳐주러 딱 갔는데 그 마을에서 질병을 하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수탑 건설이라는 사회적인 인프라까지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까지 제공을 해주고 되게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또 이제 보건 OD로서 전문가로서 되게 많은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좀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건 위생 또는 보건을 위해서 다 중요할 것 같고 다 시급할 것 같은데 그냥 아동 사망률 감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동 사망률 감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5살 생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연간 죽는 아이들의 숫자는 630만 명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이 죽는 그 연령대가 한 달 이내에 신생아 시기에 그 신생아 시기에 약 40% 정도 죽는다고 하거든요. 이 신생아 시기에 이 아이들이 왜 죽냐? 결국에는 보건소에 와서 아기를 깨끗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럼 왜 보건소에 못 오느냐? 엄마들이 보건소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못 가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가난한 나라에서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러 보건소에 가야 돼요 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그럼 밭은 누가 갈고 너가 아기를 낳으러 가느냐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사회문화적인 원인 때문에 못 가고, 또 아주 이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뭐 보건소에 가겠어요 라고 했는데, 어떤 이제 가난한 나라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는데 한 2박 3일 걸리는 거죠. 가다 보면 아기를 낳게 되니까 아예 갈 생각조차 못 하게 되고,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보건소에 딱 도착을 하더라도 보건소 문이 잠겨 있거나, 보건소에 문이 열려 있더라도 그 아기를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가 없고, 또 의사 간호사가 있어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줄 의료 기자재가 없고,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못 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외부적인 힘으로 다 채워주기는 정말 힘들어요. 결국에는 그 나라의 정부가 스스로 이 어머니들이 아이는 보건소에서 낳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원할 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정도의 스스로 그 나라 정부가 할 수 있게 돼야 되고, 이렇게 보건으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외부에서 우리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마 가장 시급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좀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에 보통 아동 사망률 하면은 아이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전 어렸을 때 그냥 가난하고 굶어서 죽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아 때문에 죽는 아이들. 말씀 들어보니까 모자보건이라는 단어가 되게 떠오르는데, 저도 사실 개발협력을 알기 전까지는 이 모자보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모자보건이 이러한 아동 사망률 감소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또 체감이 되네요. 또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MDGs라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2015년까지 지구촌 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거기에도 저희가 꼼꼼히 항목들을 살펴보니까 그 모자보건 부분이 항목에 5번 항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같은 맥락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이카는 과연 이렇게 국제적으로 모자보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코이카는 국제적인 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계적인 파트너들과 같이 하고 있는 무슨 사업들이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코이카 뭐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MDG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의 큰 전략적 목표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MDG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MDG 4번의 아동 사망률 감소나 MDG 5번의 오성 사망비 감소 같은 그런 목표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서 코이카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2011년에 그 캐나다의 무스코카라고 하는 무스코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모자 보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힘을 좀 쏟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제 무스코카 이니셔티브에서 모자 보건에 관련된 거를 시행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글로벌 스트래티지 포 머터널 차일드 헬스라고 해서 유엔에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모자 보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도 참여를 시행을 했고요. 이제 2012년도에 코이카하고 USAID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모자 보건에서 가장 큰 돈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하고 있는데, 이 모자 보건에서 아프리카의 모자 보건에 있어서 좀 양 기관이 어떻게 협력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양측의 양해 각서를 교환을 하고, 그때부터 꾸준히 사업을 시행을 해서요. 그 이후에 가나하고 에티오피아에서 그 코이카 USAID 공동 모자 보건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음 주인데 5월 29일 날 목요일 날 코이카 대강당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USAID와 코이카가 협력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소개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고요. 이 TV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이카가 정말. 실제적으로 모자보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USAID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이카와 USAID가 공동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딱 정말 다음 주 이 모자보건 포럼 전에 이 방송에 대해서 방송이 나가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USAID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이카는 한국의 개발 원조 기관이라면 USAID는 미국의 개발 원조 기관 맞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미국의 국제개발협력처라고 아마 국제개발협력처. 약자로 USAI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또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동보건 이슈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픈 아이들 보면 불쌍하니까. 그래서 엄밀히 사람들이 기부를 하거나 이럴 때도 아동한테는 되게 쉽게 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TV나 매스미디어에서는 아픈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 울고 뭐 굶어 죽는 아이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비극을 계속 목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들이나 저희 국민 여러분들은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필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필드의 한 사람으로서 체감하는 개선 정도는 무엇일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대안은 있을까? 한번 질문드립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저희가 네. 목표를 잡는지에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WHO UNICEF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5살 미만의 연간 죽는 아동의 숫자가 630만 명이라고 해요. 제가 2008년도에 지금도 기억에 나는데 강의를 할 때 그 아동 사망률 연간 죽는 아이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2008년도에서 2014년 6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약 300만 명 가까이, 300만 명이 넘게 아이들이 죽을 뻔했었던, 죽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연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1년에 30만 명씩 덜 죽게 만드는 우리의 활동들이 그렇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했는데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근데 만약에 그 목표치를 선진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죽는 정도의 아이들의 숫자만큼을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의 죽는 사람의 숫자를 이만큼을 잡는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기술로 이 아이들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는 가장 큰 이유가 감기로 인한 폐렴, 그리고 아이들을 이런 보건소나 병원에서 못 낳기 때문에 죽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설사 때문에 생긴 탈수 증세, 그 다음에 예방접종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홍역 같은 그런 질환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말라리아 같은 거. 사실 이런 질병들 때문에 죽는 아이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아이들을 만약에 그 가정대로 하면 가난한 나라의 그런 보건의료 시스템이 이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만 한다면 이 아이들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하고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근본적인 대안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의 정부가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건강권을 이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 정부거든요. 그 나라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처럼 코이카는 민간 기업이나 민간 기관이 아니고 한국의 정부의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도국의 정부와 소통하면서 정부 스스로가 정말 이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이 정말 막중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제가 2008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에 2014년도에 그 사이사이에도 에티오피아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에 자주 가봤었는데요. 2008년도에 가봤을 때만 해도 이 보건지소라고 하는 지역에 보건의료 인력이 아예 배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인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가족계획 서비스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갔더니 정말 그 보건지소 헬스 포스트라고 하는 곳에 보건의료 마을 건강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헬스 익스텐션 워커라고 하는 건강 확산 인력들이 배치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2012년도 정도에 가니까 이 인력들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 달에 에티오피아에 갔다 와서 이제 제가 봤는데 2014년도에 가니까 이분들이 벌써 2년씩, 3년씩 일을 하니까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실제 피부로 느낄 때 정말 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가면서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눈에 보이는 수치로 이게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코이카가 전파하는 역할도 필요하겠네요. 네,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건 ODA 인력 확보와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저 사실 개발 협력 이쪽 필드에는 오충현 전문가님처럼 의료기술과 의료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떤 보건 ODA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내가 의사, 간호사라고 해서
내보내. 다 나가서 질병 치료할 수 있어. 라고 접근하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보건 ODA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사, 간호사라고 해서 보건의료 아니면 보건 ODA의 전문가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그렇다고 흔히 말하듯이 보건 ODA 전문가는 보건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지역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 나라 문화나 언어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세상에 근데 그런 분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주 정말 뛰어나신 분이 그 나라 언어도 할 줄 알고 문화도 알면서 지역에 대한 전문성도 가지고 보건에 대한 전문성까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보건의료 아니면 보건 ODA의 전문가는 어떻게 보면 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특히 국제보건에 대한 이슈, 이제 모자보건이라든지 HIV, 에이즈라든지 말라리아, 결핵이라든지 큰 질병이라든지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든지에 대한 그런 보건의료, 국제보건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보건 전문성을 그 가난한 나라에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문하실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보건 ODA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건 ODA 전문가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길어지기는 힘든데 우리나라의 보건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보건 수준이 높은 보건 전문가분들에게 이렇게 개발도상국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서 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보건 전문가분들이 보건 ODA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코이카가 중요하고요. 그런 기회를 줄일 수 있는 그 기관들이 국내에서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이카가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코이카가 의료업계랑 같이 손을 잡아서 이러한 기회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티즌 질문을 드리기 앞서 그 관련돼서 의료업계 종사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티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의료업계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하여튼 의료인 아니면 앞으로 이제 보건 ODA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사실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보건 ODA 쪽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건 ODA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건학을 따로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발학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에게 해드리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먼저 전문가가 되라예요. 예, 어느 분야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그거를 쉐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채워줘야 이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지 우리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아서 그게 보건이든 개발이든 아니면 어떤 분야든 간에 자기의 전문성을 먼저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지 또 더 이야기를 하면 항상 방향성을 세계 시민에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자아이가 교육을 못 받는 게 우리 집에 있는 내 아이가 교육을 못 받는 것 같이 그러한 안타까움을 느껴야 되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이가 예방접종을 못 받아서 죽는 거를 보면 내 아이가 죽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오늘부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져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이렇게 가져지는 건 아니고요. 항상 끊임없이 이 책을 통해서든지 여행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든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이걸 세계 시민으로서 좀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꾸준히 생각을 하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보건 ODA 전문가가 돼서 보건 ODA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자기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말 가치 있다고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실제 제가 보건 ODA 전문가로 제가 보건 ODA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보건 ODA 전문가로 이제 보건 ODA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싶은데 읽을 수 있는 실제적인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슈들 따라가기 바쁘고 정말 읽고 싶은 책을 못 읽는데 그렇다고 미리 보건학에 대한 책이나 개발학의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개발은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굉장히 개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이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관계 맺음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고전 문학책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 관련된 책들을 좀 더 풍부하고 굉장히 깊게 정말 시간을 통째로 좀 투여해서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계 시민의 의식도 갖추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시는 동안 그 리프레시를 계속 눌렀어요. 그러면서 댓글을 열심히 남겨주신 분들을 봤죠. 저 댓글로 질문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제 지금 화면에서 이 순간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댓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빅터 킴 이분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오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말라리아나 열악한 환경, 전염병 때문에 질병이 옮을지 걱정은 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본인이 의사인데 뭘 걱정하냐고. 하지만 의사도 다 질병에 걸리고요. 걸려보신 적은 없으세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걸린 적은 없고, 말라리아 사업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이제 말라리아 제가 이제 걸릴지. 근데 사실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48시간 이내에 약만 정확히 조제된 그 처방된 약만 먹으면 말라리아 때문에 죽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지에서 말라리아 약을 다 준비를 하고 만약에 열이 나면 먹으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수단에 아까 말한 주요롭충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갔을 때 주요롭충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치료 이렇게 처방해주고 있는 프라지펜테라는 약을 예방적으로 먹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걸리는 질병들은 이렇게 치료법이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질병도 있긴 하지만 그런 질병이라기보다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서 사실 그렇게 겁내하지는 않아요. 그러시군요. 지금 딱 보니까 접속자 수가 지금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질문 올리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코이카에서 일하면서 지치거나 힘들 때가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개인적으로 지치거나 힘들었던 적 이게 오피셜하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일치되지 못하면 항상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코이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듯이 코이카를 통해서 하고 있는 비전과 제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저희 비전이 아직까지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치는 일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보다 댓글 참여가 더딘 관계로 지금 접속자 수는 2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이 빅터킴만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사들한테 오지에 나가서 같이 어려운 나라 아동을 위해 일하자고 제안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사실 제안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안해 본 적은 없지만 제안한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참여의 시기의 문제인데 30대, 40대, 50대 가장이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너가 참 부럽다. 너가 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부럽다. 나도 한번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나는 못하겠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은 이런 가정과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서 만약에 역으로 그러면은 넌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코이카가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줬고 많은 분들이 이제 60세 넘어서 그러면 나는 이제 현직에 은퇴하고 나서 해야지라고 하는데 60대 넘어서 할 수 있는 일과 자기의 정말 가장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하는 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면서 근데 지금 봤는데 화면 오른쪽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 화면 오른쪽에 이 질문들을 못 봤네요. 코이카 활동을 안 하셨다면 후회하시지 않았을까요? 후회하셨다는 질문인가요? 후회 안 하셨다는 질문인가요? 코이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코이카를 안 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코이카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 중에 한 가지였고, 내 선택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고요. 그 만족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 비전과 코이카의 비전이 일치하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제반 환경들을 코이카가 가르쳐주고 있어서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은 저한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질문들을 다 답변해드리고 싶어서 더 드리겠습니다. 네, 모자보건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결과 수치화도 쉽지 않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은 아시는 분 같아요, ODA를. 결과 수치화도 쉽지 않고요.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마 이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가장 실수하고 가장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가장 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모자보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그 나라의 모자보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해야 이 모자보건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고,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치화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모자보건에서는 모성 사망비라든지 시설 분만율이라든지 뭐 아동 신생아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런 결과를 하는데, 지금 코이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선저서 하고 엔드라인 서베이 하고 뭐 심지어 영양 평가를 한다고 해서 대조군을 설정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결과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단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게 모자보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최근으로 올라온 게 있네요. 프론티어님인데 코이카 활동을 안 하시고 그냥 평범한 길로 가셨다면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셨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의료 분야의 전공이 아니어도 의료 관련 뭐 어디 의료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네.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저는 이제 코이카에 들어온 게 표준 편차, 그 표준 분포 곡선이 있으면 이 99% 바깥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의대에 간 사람의 대부분의 99%는 의사로 환자를 진료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게 또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거기를 안 갔다고 해서 이게 더 소중하고 이게 아니다라고는 아니고, 근데 이 여러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그 사회의 건강에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의사들이 다 환자를 보게 된다면 실제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 말씀하신 게 의사가 아니었다면, 의사가 아니어도 저는 의대를 안 나와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시군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다 너무 귀한 질문들이라서 다 답변해드리고 싶어요. 다 살펴보고 저희 계속해도 되나요, 근데? 지금 시간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이쪽에 그 기술진 분들이 저를 노려보고 계시지만 한 가지만 더 네티즌을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의사 더 위에.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어도 오지에 나가 보건의료 ODA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MSF라고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조직에 보면 의사와 간호사의 비율이 40%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 그 60%는 실제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필요한 것들을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조달하거나 법적으로 자문을 한다거나, 정말 많은 보건의료 프로그램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주는 보건의료인 이외의 사람들의 도움은 정말 절실히 많이 필요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보건 쪽에 전공 안 했는데 의료 쪽에 뭐 ODA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나요? 하는데 저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헬로 ODA님 걱정하지 마시고 보건의료 ODA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안사항 열심히 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이쯤에서 실시간 질문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네티즌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여를 하셨지만 저희가 답변을 다 못 드린 네티즌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저희 코이카에서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대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맞추실 수 있는 아주 쉬운 퀴즈 이벤트입니다. 자, 퀴즈 이벤트 화면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충현 전문가님이 코이카에서 다양한 국가에 진행했던 보건 사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보기 중에서 오늘 대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국가는 무엇일까요? 1번 에티오피아, 2번 DR 콩고, 3번 이집트, 4번 수단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댓글로 정답 맞춰주시면 이 방송 이후에 운영진이 바로 실시간으로 선정자를 추첨해서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라이브 코이카가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어떠셨나요? 저희 ODA와 이 보건의료 업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높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보건 ODA뿐만 아니라 다양한 ODA 영역들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6월 달에 찾아뵐 주제는 국제개발과의 협업입니다. 그렇다면 코이카가 국제기구로의 그 위상을
좀 더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들과 협업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